네,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인사청문회도 지금 첩첩산 중인데요. 그 전에 잠깐 취임식 얘기 나온 김에 그 부분도 좀 짚어보죠. 장성철 교수. 예. 일단 지금 만찬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걸 놓고 민주당에서 국민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거는 과도한 트집 잡기형 비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취임식에 오는 내외에 있는 여러 외빈들은 어디서 그런 만찬을 합니까? 만찬을 하던 것은 그냥 일정한 패턴이었거든요. 그럼 청와대의 영빈관을 사용할 수 없으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날짜에 예약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신라호텔의 영빈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요. 또한 자꾸 혈세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분들 취임 만찬을 하더라도 거의 음식값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청와대 그 신라호텔 영빈관 같은 경우도 대관료 같은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음식값에 다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왜 혈세를 낭비하면서 청와대 영빈관 사용 안 하고 왜 신라호텔 사용하느냐, 이것은 좀 과도한 비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부에서는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예. 평소의 모습대로. 네. 박주선 준비위원장은 그러면 뭐 포장마차에 사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근택 대변인 포장마차에 사란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만찬 할 수 있죠. 지금 더구나 뭐 코로나도 약간 풀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청와대 영빈관이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서 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했던 건데 청와대는 하나도 못 가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뭐 신라호텔 영빈관도 그런 뭐 행사는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좀 코로나 상황도 자영업자도 어려운 상황인데 호텔 영빈관을 빌려서 거기서 만찬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아니 드는 프레임이 거예요. 아니죠. 이건 저는 아마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호텔 크게 빌려가지고 거기 할 필요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청와대 이전과도 관련되는 건데요. 당연히 국내외 내빈들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만찬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그 큰 호텔 빌려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 박원석 의원 결국은 이게 이제 청와대를 안 들어가면서 쭉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방부 들어가는 것, 공관도 외교부 장관 공관 가는 것, 저녁에 만찬도 청와대 영빈관 놔두고 신라호텔 가는 것. 이 부분을 언제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문 대통령 그 퇴임 대담에서도 보면 마땅치 않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사실 뭐 그 집무실 이전 문제는 여전히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과연 빠르게 그 집무실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착될 수 있을까? 그 사이에 이른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 대표되는 그런 안보나 위기관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까? 여전한 우려가 있지만 어쨌든 결정됐고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면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뭐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뭐 만찬 논란은 저는 좀 불필요한 논란을 민주당이 벌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비용 면에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다고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해도 케이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값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취임식 예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을 국회 그 로비에서 문청 로비에서 아주 간소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하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 31억이었고 이번 33억이니까 2억 차이입니다. 게다가 이 예산안은 지난해 정기국회 일반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국회에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물가 그 상승률을 감안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호화 취임식이다, 호화 만찬이다 이렇게 시비 거는 건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욕을 먹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예. 그런 거 시비 걸지 말고 제대로 시비 걸 걸 걸어서 국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족처럼 그런 거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얘기까지 굳이 안 들어도 이번에는 또 이렇게 3대 1이 된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다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생긴 건데 그래요. 김경진 의원 지금 뭐 청와대 개방하는 것 신청을 받고 있는데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엄청 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막상 청와대 개방하고 나면 또 여론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제 뭐 140만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서버 다운됐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동안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제 관내 관람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건물 내라든지 거기 또 그 안에 있던 기존의 미술품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논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어쨌든 빨리 프로토콜을 좀 정해서 이제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한 2, 3개월 내라도 내부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봅시다. 장성철 교수 사실 이명박 대통령 청계천도 초반에는 논란이 심했지만 막상 그 물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방한 뒤로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죠. 저도 처음 보러 갔을 때 옆에 계셨던 관람객들이 한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네. 않아요. 장난이 아니네. 어허. 그 표현을 딱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저희가 뭐 TV에서 보고 그냥 관람을 피상적으로 하는 수준이었는데 곳곳을 산책하면서 거니는 그러한 공원화가 된다면 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즐거워하시고 그 부분을 상당히 참 기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칭찬해줘도 뭐 마땅치 않다. 봅시다. 네. 예, 봅시다. 예. 자, 청문회 보지요. 다음 주 5월 2일, 3일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잡혔고 그 다음 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다음 주 청문회 아주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번에 그냥 넘어갔고 이제 여야 협의를 했으니까 현근택 대변인 네네. 이번에는 청문회 하겠죠? 하겠죠. 저도 뭐 할 걸로 보는데 아마 이게 계속 지금 자료 문제, 뭐 증인 문제 이게 계속 걸리는 문제거든요. 참고인 문제나 뭐 참고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 부분이나 아마 자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아마 뭐 김현장의 근무에서 뭐 했느냐, 왜냐면 20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현장 대표 이런 분들도 이제 증인으로 부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이제 좀 대기업에 사준 게 아니냐, 이제 그림 판 거에 대해서 부인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야가 바뀌면 항상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뭐 몇 건 선청했냐 이렇게 건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료냐. 근데 항상 보면 이제 기존에도 인사청문회 하면 오전 내내 이거 자료를 내십시오 마십시오 하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자료 제출 문제는 꼭 청문회 전에 끝내고 사실은 청문회 들어가면 그때부터 청문회로 본격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후보자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좀 시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 느낌은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한번 펀치를 한번 좀 날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한번 뭔가 좀 쓴맛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기조가 밑바탕에 그냥 이심전심으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명분 축적의 과정이 지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20대 국회 할 때 이제 인사청문회를 몇 번 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신 후보자들 같은 경우도 방금 현근택 대변인 얘기한 대로 자료 안 내요. 좀 비교적 성실하신 분이 그 전날 자정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 새벽에 뭘 어쩌라고. 좀 심한 분들은 막 이제 들어가서 10시에 개의하면 절차 의사진행반을 걸어서 호통치잖아요. 그러면 오후 한 2시쯤 가지고 와요. 오후 시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토 불가잖아요. 보면. 그게 다반사였고 심지어는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해가있지만 그 어떤 모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의료 관련 기록을 좀 내라고 야당에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실은 그 의료 기록을 내라고 한 게 이분의 질병 상황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해당 병원에서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걸 받는 데 있어서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문회 이렇게 뚜껑이 딱 열리니까 아니 이거는 뭐 이게 굉장히 개인정보 침해고 심지어는 무슨 관음증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역공을 하니까 오히려 자료를 요구했던 의원이 그냥 꼼짝 못하고 당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회가 인사청문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해서 요청하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타 기타 모든 법에 상관없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제출하기 불가능하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자료를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어서 제출을 못했다. 이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전달된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는 철저하게 비공개하고
만약에 공개나 누설을 했으면 의원이나 보좌관이 형사처벌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예. 이런 제도가 완비된 상태에서 가령 인사청문 후보자가 자료를 안 낸다 이러면 사실은 그 자체만 가지고 그냥 낙마를 시켜버리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요. 정의당 입장이 궁금한데 사실 이번에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이 이제 민주당과 좀 보조를 맞추면서 조금 멀어졌던 관계가 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민주당은 그런 또 속는 겁니다. 정의당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혹시 정의당 데스노트가 있는지 좀 들춰볼 수 있을까요? 예, 발표를 했죠. 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성부 장관 후보자, 제가 이름이 갑자기 김현숙 후보자, 예. 이렇게 해서 4명인가 발표를 했고 예. 거기 한덕수 총리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아. 저는 결국 그 5월 2일, 3일 이틀간의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국회에서 인준 반대를 할 만한 그 명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로펌 인사, 회전문 인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분이 어떻게 또다시 일국의 총리가 돼서 국정을 책임지고 또 내각을 통할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과거의 낙마 사례들하고 보면 딱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야당 청문위원들이 딱 떨어지는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날 이제 공격을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방어를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못한다면 아마 그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낙마 분위기가 흐를 수도 있고 반면에 청문위원들이 별게 없다. 제대로 이제 이 공격을 못한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가 제대로 방어를 한다. 이러면 이제 여론이 좀 다르게 흐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어떤 쪽을 결정 안 했다고 보고 정의당도 한덕수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인준 부결이냐 인준 가결이냐 결정이 없습니다. 청문회를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텐데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 제공 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미국이 인사청문 제도가 제일 발달한 나라인데요. 미국은 상원 인준 대상 공직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처의 한 넘버 4까지 다 인준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런 잡음, 뭐 당리당략, 내로남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냐면 검증을 사전에 철저히 하고 그걸 철저하게 의회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될 사람만 사실은 인준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그 굉장히 협의적인 과정이에요. 좋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행정부와 그 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걸러내는 거죠.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하는 법률안을 이번 검수완박 법안처럼 좀 강행 처리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구사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법안을 꼭 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 당연하죠.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다 보면 자료 안 내는 분들이 너무 정말 싫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 내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장관 후보자분들 정말 다수 의석의 힘을 믿고 자료를 너무 많이 안 내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뭐 이 정도 자료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개인정보 보호니까 안 내도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철저히 검증받겠다. 그런 자세를 취하면은 국민들께서도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정권 교체한 바로 그 모습이다. 그게 공정과 정의고 상식이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를 들면 안 낸 자료 중에 하나가 최근 뭐 10년간 신용카드 뭐 사용 내역. 이거는 그냥 본인이 사인만 하면 그냥 카드사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안 내십니까? 사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까? 전화로 연결하면 다 네. 예, 그게 보내줘요. 그건 저는 사인이라고 표현을 세금 했습니다. 신고 안 해보셨나요? 아니 했는데요. 본인이 어쨌든 동의만 하면 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내면은 뭔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낼 건 다 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현근택 대변인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하루마다 이렇게 새로운 의혹이 나올 그렇죠. 정도로 예. 좀 심하다 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청문회까지 일단 가는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저렇게 버티면서 다른 후보자들 방탄막이 이렇게 막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인수위 측이라든지 국민의힘 측에서도 뭐 인사들 계속 얘기 보면 좀 자진해서 사퇴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직접 세게 얘기 안 해도 사퇴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사라졌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뭐 믿는 구석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분이 뭐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그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봐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분이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만 이제 버리는 카드로 그냥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진작에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다른 분들이 덕을 보는 걸 수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갈 수도 있어서 빨리 제가 보기에 결정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정의당은 4명을 이렇게 골라놨다고 네네. 그러는데 민주당은 어떤 후보자를 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뭐 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뭐 김일천 교육부 장관도 지금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뭐 부인 애들까지 다 같은 장학재단에서 수억씩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또 동문회장뿐만 아니라 선정할 때도 선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가족 회사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게 바로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쟁해서 선정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이 특정 집안의 특정 가족이기 때문에 선정된다. 혜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1년에 1억 단위, 2년인가 뭐 1억 단위를 주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해야 되는데 해명은 안 하고 그냥 청문회 가서 보겠다라고만 얘기하고 청문회에서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린 4분, 그다음에 거기에 뭐 플러스 한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정도가 제가 보기에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데스노트에 말씀 안 드렸던 한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1번입니다 거기가. 1번인데.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잘못 다 나올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김경진 의원, 어때요? 지금 그 당선인 측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 그냥 괜한 발목 잡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의혹들을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 보면 좀 심하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구체성이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문제 제기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료를 안 내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수십 년간 봐왔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이나 언론에서 찾아내서 구체성을 가지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들 논문 이렇게 공저자 들어갔던 부분은 조국 전 장관 자제분하고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보면. 예. 그건 이제 인사청문 과정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은 여태까지 이제 민주당 정부의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이 사실은 일종의 비정상적인 가해 행위를 해왔었죠.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임명을 못하겠다. 이제 이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부 구체적인 비행 사실이라고 나왔던 부분이 뭐 전기 자동차를 사는데 어떤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위장으로 옮겼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농지를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데 뭐 농지 소유를 하고 있었던 근데 그거는 농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상속받은 농지고 그럼 법상 보유가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예. 뭐 전기자동차 보조금 부분은 그거는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을 못할 정도 그러면 중대한 하자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한 가해 행위를 가지고 굳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인사청문 답변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답변서에 역대 대통령 캠프와 인연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박원석 의원, 네. 인사청문 답변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회에서 허위 증언, 위증을 한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아직 선서하기 전이긴 네, 합니다. 선서하기 전이어서 저게 법적으로 이제 처벌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사실상 위증을 한 거나 다름없고 당연히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요.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적합하지 않은 그런 항목을 추가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청문회까지 가는 게 본인에게도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그분이 뭐 어떤 또 다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실 텐데 근데 청문회까지 가서 굳이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이나 혹은 비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실들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일이 국회의원들이 입을 통해서 거론하고 그에 대해서 또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좀 물러나 줬으면 하는 그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아까 뭐 이제 화살바지로 이용하다가 모든 화살 다 맞고 마지막에 물러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관측도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더 망가질 것도 없다 이런 생각해서 버틸 수도 있는 거고. 장성철 교수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죠. 어떻게 뭐 적절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분노해하는 입시와 병역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되기엔 장관이 되기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인 해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불법과 부정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게 조사나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과 비리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상식적이냐, 공정한 것이냐. 경북대 의대의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자녀들이 다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것이 맞는 것이냐. 특히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경북대 의대 교수의 자녀와 조카들의 대략 10명 정도가 의대로 편입학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경북대만큼은 전수조사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논문 저는 그 공저자로 올라간 것이 가장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공저자 올라갈 수 있냐라는 것도 문제고 기본적으로 연구활동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그 연구 논문이 대학교 편입학, 의대 편입학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빨리 그만두시는 게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저는 좀 이런 과정에서 염려가 되는 게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많은 그 불공정 사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윤석열 정부였다고 할 네. 수가 있고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인데 그 정부가 내세운 첫 내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절망하지 않을까. 아, 그놈이 그놈이네. 그렇죠.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의 감정이 저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사실 이번 첫 내각에 대해서 이 인선부터 굉장히 신중하고 검증도 철저히 해서 문재인 정부 그 인사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고 저는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이 좌우의 문제거나 혹은 정당별 그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우리 사회 기득권들이 이 사는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특히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어떤 입시나 혹은 진로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말 차제에 한번 그 학생 종합부 전형이 도입된 이후에 의대, 치대, 그다음에 이 한의대, 그다음에 의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수를 부모로 둔 자녀들이 입학한 경우에는 세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 사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순진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까지 하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경진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